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하트내과 박현 원장입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면 요즘은 치매, 인지기능 저하, 건망증 같은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신비로운 우리의 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부 교수님이신 김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이게 얼마만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이제 모셔야지 했는데 먼저 사실 오퍼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자, 그냥 나오신 김에 저희가 뇌인지과학부 하면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이런 이제 네. 학부일 것 같은데 어떤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를 하시는지 혹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인지 한번 나오신 김에 설명 및 PR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뇌라는 게 어떤 생물학적인 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 네. 그래서 뇌라는 하드웨어에 담겨 있는 소프트웨어인 마음까지 해서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뇌인지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물학, 정신의학 기반으로 뭐 심리학, 인공지능, 철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되어 있는 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생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고, 뭐 인공지능 개발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인간의 본질은 진짜 뭘까? 이런 게 궁금해서 온 학생들도 있고, 정말 다채로운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약간 저희 때랑 좀 다른 게 예전에 이제 단과대학이 있고 그 세부 분야가 있어서 나는 땡땡 학과라고 하면은 아 여기는 뭘 배우는구나 이런 게 이제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매칭이 됐다고 하면 요즘은 이름도 굉장히 좀 어렵고 융합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인 학과들이 훨씬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학부 안에도 뭐 뇌 사회과학, 뇌 뭐 의학, 뇌 생명이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서 학생들이 진짜 힘들겠다.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교수님이 사실 과학자이시기도 하지만 정신과를 먼저 전공한 의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큰 범위 내에서는 뇌과학이라는 분야를 약간 다르게 접근해보는 두 개의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롭기도 하고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신의학이 이제 현상과 치료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이 뇌인지과학은 그 기저에 있는 뇌와 마음의 작동 원리까지도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항상 피드백, 피드포워드 하기 때문에 하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다른 거에 대한 그 이해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서로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분야 같은데 각자 이제 협업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교수님과 같이 이제 신경정신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학문적으로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서 탐구해서 이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학생 때 신경과나 신경외과 같은 시간에 뇌를 배울 때 이 뇌라는 곳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광활한 초원 같아서 뭔가 너무 어렵고 이게 실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온갖 무슨 신경 뭐 체계랑 신호 전달 체계 이런 걸 외우는데 막 길을 잃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보니까 뇌를 이해하는 게 조금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신경외과학을 제대로 못 배웠었어요. 맞아요. 사정이 예,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게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신경외과학이 기초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상상력이 필요한 게 맞긴 맞아요. 너무 이런 많은 분야에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상상해서 잘 꿰어 맞추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뇌과학에 좀 진짜 관심 있다 그러시면은 지능의 기원이라는 책을 진짜 강추드리는데요. 고등학생이 읽어봐도 좋은데 왜냐면은 그분이 그냥 수학이랑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뇌과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떤 상상력을 이용해서 꽤 맞춰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이 세상에 천재가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런 상상력에 기반한 이 뇌과학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상상력을 저희가 동원해서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기억의 왜곡이라는 주제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기억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흔히 기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기억이면은 도서관에 책을 꽂아놨다가 뺀다 또는 비디오로 찍는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랑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기억이라는 거는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을 신경세포의 패턴을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retrieve 하는 건데 그때는 빈대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빈대를 채워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왜곡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재구성이다. 네. 있던 걸 뽑는 게 아니라 재창조나 재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장된 기억들을 이제 합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뽑아내는 게 이제 기억이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살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뇌의 저장량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특별히 잘 저는 느껴질 때가 개인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이게 뇌가 정말 뽀송뽀송하구나, 막 스펀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화나 정보를 듣고 또 전달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이제 원래 기억의 일부가 빠뜨린 채로 이제 남아있거나 약간 다르게 왜곡돼서 기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강렬했던 기억이 어떤 한 조각만 남기도 하고요. 그럼 기억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의 뇌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정보들을 다시 불러오는지 그리고 기억이 왜 왜곡이 되는지 이런 걸 조금 한번 다시 살펴보면 어떨까요? 왜곡이 이제 되는 기전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자극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또 그 강렬한 장면만 생각이 나고 세부 사항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뇌를 그냥 주먹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뇌 방구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엄지 손톱 부분이 편도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엄지 손가락 부분은 해마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마체가 사실 이제 치매에서 많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고 기억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편도체가 굉장히 과활성화된 상태에서 무엇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편도체와 이 해마체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이제 기억이 왜곡되거나 특정한 강렬한 기억만 남는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라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그 옛날에 그 캠퍼스에서 그 얼굴 봤던 때 그 순간이 진짜로 그냥 다시 살아서 이제 리콜이 되죠. 네,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많은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암시 효과 같은 것도 있어요. 특히 이 암시 효과에는 아이들이 취약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암시해서 뭐 어떤 이제 암시적인 방법으로 뭘 물어본다거나 하면 없던 기억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청소년, 지적장애 청소년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 2명이 이제 학교 쪽에 가서 그 동생인가 동네 아이인가 그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유도 신문 비슷하게 이제 뭐 그때 뭐 무슨 얘기를 들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아이는 살해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수사가 막 그렇게 진행되고 네, 어른은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이제 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반전은 네.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잘못된 기억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암시에 의해서 이런 왜곡된 기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렵네요. 네. 조심해야 되고 어려운 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까지 사람의 기억이 정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거나 하면 다른 기억이 좀 흐릿해지거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제가 꽤 보기 때문에
우리 이 뇌기능에는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사실 인지기능이 좀 떨어질 때 저희가 치매 같은 기질성 질환들도 좀 걱정을 하지만 의외로 우울증이나 이런 이제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지기능이 마치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꽤 많지 않나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경우도 좀 많고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그냥 디프레션 디멘시아 신드롬이라고까지도 봐요. 그래서 이 치매가 생기면서 뇌기능이 저하될 때 뇌기능 저하의 증거로서 우울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우울증 아까 전에 그 해마체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면 해마체가 손상이 돼요. 네. 그러면서 치매를 촉발시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 고령자한테 있을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증후군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한편 또 생각을 해보면 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이제 기질적인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인지기능의 문제하고는 별개로 또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거나 기억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게 꼭 그 사람이 의도를 했다 이렇게 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인간 뇌의 정보 처리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효율을 위해서 예측을 주로 해요. 그래서 예측 기계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예측에서 벗어나는 것만 하고서는 처리를 추가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예측하고 있던 그런 방향의 정보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그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듣지 못하고 아예 듣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이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아예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가 칵테일 파티에 가면은 굉장히 주변이 시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트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파트너 얘기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양쪽 헤드폰에 PD님처럼 헤드폰을 이제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다른 얘기, A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다른 쪽에 B라는 얘기를 들려줘요. 그런 다음에 B를 따라하라 그래요. 그러면 A에 대한 거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은 주의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안 하면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입력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해석하는 틀에 따라서 정보가 아예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가 있냐면 맥걸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리를 들려줘요. 근데 이렇게 들을 때랑 이렇게 들을 때랑 다르게 들려요. 똑같은 소리인데 하나는 마로 들리고 하나는 파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 이건 이럴 거야. 이런 게 이 듣는 것 자체에도 입력되는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오늘 딱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사랑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엄마는 숙제를 했냐고 물어볼 거라는 그러니까 숙제를 하라는 얘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듣는 거죠. 네. 숙제는 체크하는구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짜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건데요. 예측 기계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뇌가 예측 기계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프리스턴이라는 학자가 이제 능동추론 이론 같은 걸 얘기했는데 뇌가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예측 기계로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예측을 하고 거기에 크게 벗어나는 것들만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지 미리 예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유튜브를 다 봤으니까 나는 이런 질병이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와서 듣는 얘기는 이제 다른 거죠. 의학연구 수업 있었잖아요. 네. 수업을 이제 들을 때 암의 기수를 어떻게 알고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조사를 했었어요. 환자들이 암의 기수가 사실 2기인데도 4기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보호자들도 뭐 잘못 기술을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분명히 교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측 정보에 따라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사실 종종 저는 진료실에서 경험을 하는 게 네. 정반대인데
이 정말 이렇게 별로 아주 심각하지 않은 질환인데 이미 본인이 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나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병이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인풋이 좀 잘 안 되거나 정반대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어서 이제 대학병원에 빨리 가서 검사를 좀 더 해보셔야 된다 얘기를 해도 나는 괜찮다. 정반대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들으려고 하시는 건지 인풋이 좀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전달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약간 이런 이제 고민에 저를 빠뜨리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가? 본인이 원하시는 이런 좀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이 환자들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비인격화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시든지 나는 설명을 다 했으니까 나 할 일은 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달을 잘해서 잘 치료를 받게 할까, 또 안심을 시켜드릴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듣고도 듣지 못했다고 하시는 경우와 네, 이게 네. 중요한 질환들은 사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생사가 결정되는 경우 질환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연관된 주제이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막 붙잡고 오랫동안 설명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쏟아낸다고 해서 이게 전달이 더 잘 되거나 설명을 잘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한된 내용을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을 잘 추려서 효율적으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사실은 극대화되는 그 공간은 저는 진료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귀가 어두우신 고령의 환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게 도저히 안 될 땐 저는 필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잘못 전달되는 것보다는 글을 적는 게 더 나을 때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한 어떤 교수님만의 어떤 팁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안 되던 그런 우리 학교 때 노 교수님들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보면은 진료실에서 막 호통치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정보가 너무 중요하니까 꼭 이 정보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면 이 정서적인 그런 반응하고 같이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통을 치면 그 정보가 이 정서와 함께 들어가니까 더 기억이 잘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게 이 정서 기억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부 사항이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났다는 기억만 남고 정작 이 내용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교수님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약간 선문답 하시는 교수님들 계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거기에 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기계가 이제 AI 이제 막 개발하면서 기계가 게임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컴퓨터 네네. 게임을. 기계적인 건 훨씬 더 잘하는데 뭔가 탐험하는 그런 게임 방 탐험하는 거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넣은 기제 하나가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이 있으면은 거기 방에 더 들어가서 더 탐험해보고 탐험을 이제 더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더 기억도 잘 되게 되는 건데요. 호기심이 생기면 일단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도파민에 뇌가 약간 절여진 상태에서는 정보가 싹싹싹싹 잘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시킬 때도 얘가 뭔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면 뭔가 싹싹싹싹 잘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어떻게 효과를 좀 보시나요? 그거는 모르겠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한 건 공부에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라 사용 못 해봤고 저희 아들이 계속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외투를 던져서 벗어서 던져요. 그러면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좋아하는 친구 이름이 유빈이에요. 유빈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승엽아 너 유빈이한테 나중에 너 참 괜찮은 아이다. 혹시 결혼하면은 괜찮은 아이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얘가 호기심이 확 들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외투를 여기다 걸어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뭐 행동과는 관계없이 일단 기억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뇌가 예측 기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측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오차가 생길 때, 예측 오차가 생길 때 뇌에서 약간 불이 켜지는 부위들이 있어요. 네. 전대상회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불이 켜지면 중요한 정보다,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의 격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고지혈증이면은 고기를 드시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르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호기심이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아닐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측과 벗어나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때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야 될 수 있고 그 고기는 이제 린 미트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네. 적용을 해볼 만한 팁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자, 너무 공자님 같은 얘기인데, 네. 부부 관계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 관계를 연구하다 보면은 대화의 패턴을 보고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혼을 할지 안 할지 90% 이상의 확률로 예측할 수. 네. 엄청난데요? 네. 그 대화에서 공감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대화할 때 친구들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조언을 해요. 그렇죠. 네, 사랑해서 하는 거긴 해요. 근데 조언을 사실 모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확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을 하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좀 열려요.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근데 저는 이렇게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뵈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도 팁은 내일 당장 영화라고 하는데 네. 내일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짧게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더 자세하게 오래 설명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더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시스템 안에 도입이 돼 있기는 해요.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을 해서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심장질환들은 이제 노화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환자분들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외래에서도 이제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보청기를 이제 끼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어서 사실 이제 오늘의 이런 주제를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까 맥걸크 이펙트에서 보듯이 우리 뇌는 다중 감각을 다 통합해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도 유튜브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많이 그래서 보시더라고요. 이런 청각뿐만 아니라 유튜브엔 시각 정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시각 정보를 같이 전달하면 또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지고 계신 질문들은 거의 비슷하시죠? 굉장히 비슷하세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냥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그거는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겹친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이 진료실 안에서 다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다거나 아니면 진료실에서 물어보기엔 좀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어서 이게 좀 도움이 되기를 뭐 바랄 뿐이죠, 서로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각 자료도 같이 네. 얻게 되고 훨씬 더 크게 들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기억할까 혹은 왜 다르게 기억할까
하는 기억의 왜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너무 흥미롭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신 김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